자, 이번에 읽어볼 사고는 도카이촌 방사능 누출 사고입니다. 저 이거 최근에 찾아보면서 처음 봤는데 무시무시하더라고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고의 심각성에 비해 우리나라에 많이 안 알려진 편의 사고입니다. 일본 도카이촌에 위치한 핵연료 가공시설, 핵연료 재처리 회사의 직원이었던 오우치 히사시, 당시 35세, 시노하라 마사토, 당시 40세, 그림에 보이는 A가 오우치 히사시, B가 시노하라 마사토, 고농축 질산 우라늄을 깔때기를 이용해 침전조에 붓다가 사고가 일어났다. 되게 위험하다. 깔때기가 되게 작은데? 이들은 회사로부터 고농축 우라늄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고 주의조차 받은 적이 없었다. 필요한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은 채 임계 질량을 넘어서는 우라늄을 부어 사고가 일어나게 된다. 침전소 속 질산 우라늄의 임계 질량을 넘어선 16kg에 달했을 때 7통째 넣는 순간 파란빛과 함께 핵 연쇄 반응이 일어나 그 자리에서 구토 증상을 호소하며 쓰러진다. 이런 데서 일하는데 파란빛을 보게 되는 게 너무 끔찍한데요. 다른 직원의 신고로 어렵게 후송되었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아는 사람은 몇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방사능 피폭은 처음에 겉으로 아무것도 티가 나지 않는다. 아픈 사람이 많나 의심스러울 정도로 멀쩡하다. 사진처럼 비닐에 모두 덮은 채로 이송을 하였는데 이를 본 사람들과 기자들은 의아해했다고 한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도 아니고 산 사람인데 저런 걸 덮으면서 갈 이유가 있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도쿄대학 병원 의사와 간호사도 놀랄 정도로 멀쩡해 보였다고 한다. 다만 오우치의 손이 깔때기를 잡고 있어 가장 심하게 피폭되어 팔이 빨갛게 부어오른 것 말고는 외상이 안 보였다고 한다. 병원에 실려온 3명 중 가장 피폭이 심했음에도 병원에 실려온 3명 중 가장 피폭이 심했음에도 정신적으로 아주 침착하고 밝은 성격으로 화답해 유쾌한 오우치 씨라고 불렸다고 한다. 하지만 이 우습은 얼마 가지 못했다. 이게 그거 같아요. 염색체 XY 이렇게 원래는 형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조각이 나버렸죠. 겨우 나흘 만에 오우치 히사시의 염색체가 산산조각 났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성의 염색체는 X, 남자는 Y, 어느 것 하나 식별하기가 어려운 상태였다. 염색체가 이렇게 산산조각 났다는 것은 앞으로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가 나오잖아요. 그게 죽은 세포가 이제 밖으로 밀려나고 안에는 이제 새로운 세포들이 자리 잡으면서 이제 때가 나오는 건데 이분은 이제 죽은 세포만 이제 생겨나는 거고 재생이 안 되는 거죠. 이 상태면.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혈액 속의 백혈구가 전멸했다. 림프구 역시 사고 이후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심각한 백혈병 증세가 나타났다. 새로운 세포를 만들 수 없다라는 점이 정말 무서운 것이다. 세포 분열이 활발한 피부가 세포 재생이 안 되니 엄청난 속도로 벗겨지기 시작했다. 위로용 테이프를 붙여둔 부분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 테이프도 일반 위로용 테이프도 쓸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다. 나중에는 손톱마저 버티지 못하고 나가 떨어졌다. 위로 기록지에 보면 오우치가 남긴 메모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너무나 안타까울 뿐이다. 제발 그만해줘.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엄마 등의 메모지가 기록되어 있었다. 차마 그 고통이 예상도 되지 않는다. 방금까지 멀쩡했던 피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무슨 고통일까? 벗겨진 피부 탓에 몸의 수분은 계속해서 빠지고 있었다. 우리는 피부가 살짝만 까져도 진물이 나고 딱지가 않는데 피부 전체가 벗겨지니 그 고통은 상상하기도 끔찍한 수준이었다.
11일째 되던 날 피부가 뜯어지고 숨도 쉬기 어려워져 피폐해진 오우치는 간호사들에게 소리친다. 당신들 적당히 해. 난 기니피그가 아니야. 회복될 가망이 없는데 왜 이러는 거야? 라며 끈질기게 추궁하고 소리쳤다고 한다. 아무리 방사능 물질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라도 원자력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한 만큼 피폭된 사람이 추후에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위로진들은 계속해서 위로하고 희망이 되는 말을 많이 건넸지만 이미 죽음을 예감한 듯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전신 피부가 벗겨지다 보니 진물로 침대는 흥건해졌고 붕대를 온몸에 감고 갈기를 반복하다 나중에는 피눈물까지 흐르기 시작했다. 눈도 감을 수 없어 눈 안에 연고를 발라주는 조치까지 취해졌다. 눈 안에 연고를 바른다는 상상이 너무 끔찍하네요. 이제 몸의 장기가 망가지기 시작했다. 장에 점막이 점점 없어져 설사가 유발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물조차 흡수가 되지 않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다. 곧 위, 십이지장 등이 피바다가 되어 장에서만 하루에 3리터에 달하는 혈액이 쏟아져 나왔다. 일주일 동안은 멀쩡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은 DNA가 망가졌기 때문이었다. 방사선이 우리 몸을 통과하면 염색체와 마찬가지로 DNA도 망가진다. 이로 인해 가지고 오는 결과물은 무엇일까? 우리 몸에서 DNA가 망가진다면? 신경세포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포는 수명이 닿으면 주기적으로 교체된다. 만약 오래된 세포가 죽는다면 각질로 떨어지고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져 그 자리에 안착하는 것이다. 방사능에 노출되면 죽은 세포 자리에 새로운 세포가 들어가야 하는데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래서 피부, 머리카락, 장기들, 근육 등등이 떨어져 나가며 출혈이 나타난다. 여기서 근육은 교체 주기가 굉장히 길다. 10년, 15년마다 교체되기 때문에 방사선에서도 잘 견디는 편이지만 오우치 씨는 피폭량이 상상을 초월해 근육마저 분해되어 뼈에서 떨어져 나갔다. 감히 상상이 되지 않는 현상이다. 우리가 비유적으로 뼈와 살이 분리되는 고통이라고 하는데 진짜로 분리된다? 이거는 너무 아플 것 같은데. 임상 실험을 하던 약을 투약해 피부 이식을 했지만 실패해 딱딱하게 굳어가기 시작했다. 헛수고가 된 피부 이식. 추후에 부검을 할 때 바삭하고 과자 소리가 났다고 한다. 오우치는 의료진들이 많은 노력을 했지만 83일째 되던 날 세상을 떠나게 된다. 그리고 오우치 씨가 83일 동안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심장 덕분이었다. 부검을 했을 때도 그나마 멀쩡한 장기가 심장밖에 없었다고 한다. 심장만이 피폭을 덜 당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심장마저 피폭을 당했다면 한 달도 못 살았을 거라고 의료진들은 예상했다. 시노하라 씨도 똑같은 과정을 밟다가 오우치 씨보다 조금 더 버틴 211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의료진 중 한 의사는 방사능에 노출된 사람을 구해내지 못한 비참함에 병원을 그만두고 방사능 치료 관련 연구소에 들어가게 된다. 안락사를 권했다면 이런 고통을 안 느껴도 되었겠지만 일본의 법률상 진행할 수 없었다. 이 얘기는 현재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의료진들이 오우치와 시노하라를 마루타로 이용했다. 그렇게 방사능 때문에 종이보다 약한 몸을 수십 번 내시경, 의미 없는 피부 이식을 진행했다며 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현재도 진행 중이다. 옛날에 조선시대 때도 망나니한테 단칼에 죽여달라고 돈을 주고 막 그랬잖아요. 목을 여러 번 내리치면 아프니까 그냥 한 번에 죽는 게 나으니까 그렇게 돈을 줬던 건데, 아니 이거는 방사능에 노출된 몸을 83일 동안, 그리고 내시경은 노인분들이 다 힘들어하는 그런 거잖아요. 일반 사람들도 그냥 힘들어하는 게 내시경인데 이거를 방사능 노출된 환자를 가지고 내시경을 수십 번 하고 피부 이식도 하고, 이거는 마루타가 맞다. 궁금했던 거
뭔가? 이거 너무 안타깝습니다. 시노하라 씨도 결국에 돌아가셨네요. 아마 시노하라 씨가 누가 더 아팠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댓글에서 저건 법 핑계로 마루타로 쓴 게 맞음. 크크. 리얼 크크. 이건 진짜 마루타가 맞아. 너무 고통스러웠겠네요. 진짜 이런 피폭 관련해서는 안락사를 해주는 게 진짜 맞다고 생각이 드네요. 물론 뭐 그렇게 법 제정하는 게 어렵겠지만 아무튼 여기까지가 도카이촌 방사능 누출 사고였습니다. 끔찍합니다. 괜찮아, 안 죽어. 하라면 해. 이런 식의 일들이 뭐 세상에 되게 많지만 적어도 이런 핵시설, 이렇게 생명이 위험한 그런 데서는 절대적으로 이제 수칙 같은 걸 지켜야겠죠. 안전수칙 지켜야 되고 지키게 만들어야 되고. 아무튼 무섭습니다. 도카이촌 방사능 누출 사고였습니다. 자, 바로 다음 사고입니다. 방사능과 관련된 사고인데 로스 앨러모스 핵실험 사고입니다. 이 핵실험 사고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분에 대해서 좀 살짝 알아볼 거예요. 루이스 슬로틴, 캐나다의 물리학자, 유대계 캐나다인인데 미국에서 연구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루이스 슬로틴, 러시아 제국의 박해를 피해 캐나다로 이민한 유대인 출신이다. 어떻게 뭐 연구가 인정이 되어가지고 1942년 맨해튼 계획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맨해튼 계획은 이제 그거죠. 오펜하이머,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 님께서 이제 총괄 감독을 맡으셔가지고 했던 그죠, 원자폭탄 실험이었죠. 아무튼 그 계획에 참여할 정도로 엘리트신 분인데 이 분이 가장 유명해진 게 바로 이분이 겪으신 이 로스 앨러모스 핵실험 사고 때문입니다. 역사상 가장 심한 피폭을 받은 과학자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로스 앨러모스에 있는 로스 앨러모스 국립연구소로 원자력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던 바로 그곳이다. 의사가 과학자들의 피폭량을 알아보기 위해 증언에 따라 사고 상황을 재현한 글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로스 앨러모스 님이 아마 이분이실 거고 이제 여기서 뭔가가 일어났고 바로 이제 피폭을 당했다. 뭐 이런 그림 같아요. 1946년 5월 20일 그와 동료 7명은 중성자 반사제인 베릴륨으로 만들어진 두 개의 반구로 각각 플루토늄 코어를 감싸 중성자 반사제가 얼만큼 닿아야 연쇄 반응이 시작되는지 예측하는 실험을 하고 있었다. 플루토늄 코어가 중간에 있고 두 개의 반구가 있는데 이거를 얼만큼 해야 이제 반응이 일어나나 뭐 이런 실험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 플루토늄은 핵실험에 사용될 예정이었으므로 이런 확인이 필요했다. 실험을 할 때 그는 엄지를 위쪽 구멍에 넣어서 왼손으로 위쪽 방구를 붙잡고 오른손으로는 스크류 드라이버를 밀어넣어 방구의 높이를 조절하고 있었다. 이렇게 스크류 드라이버를 쓰는 것은 지침에 규정된 정식 방법이 아니었다. 원래는 엄지만을 이용해 높낮이를 조절하고 가운데에는 사고를 막기 위해 쐐기를 끼워 놓았어야 했다. 근데 엄지를 이용해서 높낮이를 조절하는 것도 좀 되게 위험해 보인다. 사실 크고 작은 원자력 사고들은 대부분 규정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다. 그는 해당 실험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 번 시연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만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쐐기 없이, 쐐기는 이제 그거죠. 문 안 닫히게 막 끼우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쐐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쐐기 없이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청바지와 카우보이 부츠를 신는 상태로 참여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그 슬로틴이 죽은 후에도 오랫동안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알려지지 않은 동안 루이스 슬로틴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과학의 발전을 위해 희생한 과학자 정도로 좋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연극 작품이 있을 정도로 이제 되게 추앙을 받은 거죠. 그런데 사고의 주된 원인이 슬로틴의 안전 불감증이었고
그 안전불감증의 대가를 목숨으로 치렀고 동료들에게도 피해를 줬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런 그에 대한 호의적 시각은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무튼 계속 읽어볼게요. 소문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를, 그러니까 손이랑 쐐기를 이제 설치를 안 하고 스크류 드라이버로만 실험을 진행했던 그 행위를 지켜보던 엘리코 페르미는 시연을 이런 식으로 하면 1년도 못 살고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고, 리처드 파인만도 잠자는 용의 꼬리를 간지리는 행위라며 못마땅해 했다고 합니다. 그죠.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나 이거 잘해 하면서 한 거니까 원래대로라면 2개를 붙인 뒤 측정이 끝나면 떼어내는 것인데 이렇게 하는 거죠. 스크류 드라이버로 이거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실험을 했는데 갑자기 드라이버가 미끄러지면서 위쪽에 있던 방구가 덜컥 떨어지는 사고가 벌어졌다. 두 중성자 반사제는 완전히 닫혔고 임계량을 초과한 플루토늄은 핵분열 연쇄의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푸른 빛과 열파가 방을 휩쓸기 시작했고 그는 입 안에서 시큼한 맛과 왼손에서 자결감을 느꼈다. 방사능에 그 피폭이 되면 쇠맛이 난다고 하는 걸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플루틴이 이 증상을 느꼈을 때부터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네요. 아무튼 그게 다 꼈을 때 이때 그가 재빨리 위쪽 반구를 왼손으로 직접 드러내 바닥에 던지자 2개의 덩어리가 분리되면서 연쇄 반응은 중지되었다. 만약 그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핵분열 반응의 열로 인해 구체는 건드리지도 못할 정도로 뜨겁게 달궈졌을 것이고 거기서 더 갔다면 국립연구소뿐만 아니라 그 마을 전체가 잿더미가 됐을 것이다. 여기 써있는 대로 보면은 베릴륨 반사제를 만지는 걸로는 피폭이 막 세게 되는 건 아니라고 하네요. 그는 연쇄 반응이 일어난 곳 바로 앞에 있었기 때문에 한순간에 무려 21시버트라는 어마어마한 방사능 피폭을 당했다. 잘 안 와닿는 사람들을 위해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설명하자면 도카이촌 방사능 누출 사고에서 어마어마한 피폭을 당해 83일 동안 집중 치료를 받다 끔찍한 몰골이 되고 극한의 고통에 시달리다 사망한 오우치 히사시, 아까 읽었던 글이죠. 네. 오우치 히사시가 입은 피폭량이 18시버트. 근데 이분은 이제 21시버트를 받은 거죠. 그리고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 당시 수석 연구원으로서 폭발 이후 냉각수 밸브를 열어 냉각을 시켜야 한다는 판단으로 피폭을 무릅쓰고 장시간 작업을 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피폭을 당해 끔찍한 몰골이 되어 고통 속에 사망한 알렉산드르 아키모프의 피폭량이 15시버트다. 즉 이들보다 각각 3, 6시버트 이상의 피폭을 당했다. 그러니까 슬루틴은 미친 양의 이제 방사능 피폭을 당한 거죠. 치료를 맡은 의사들은 그저 그의 통증을 덜어주는 데 집중을 했으며 실제로 몰핀 주사를 놓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치료가 없었다. 추가로 첨언하자면 일반인이 한 해 동안 받는 인공 방사선의 총량은 1mS가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1시버트는 1000mS이다. 즉 일반인들이 2만 1000년 동안 받을 방사선의 총량을 그는 한 번에 받은 것이다. 그는 건물에서 나오자마자 방사능 피폭의 영향으로 구토를 하기 시작했고 곧바로 동료들과 함께 병원으로 실려갔다. 동료들은 모두 살아났지만 그는 살아날 수 없었고 집중 치료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으며 아흐레 뒤에 숨을 거두었다. 근데 아흐레가 뭐예요? 아흐레는 9날이라고 합니다. 9일 이후에 이제 숨을 거둔 거죠. 사실 마지막 이틀은 그저 몰핀 주사로 고통만 가라앉히는 게 다였다. 저런 수치의 피폭은 염색체와 유전자를 전부 부수는 수준이다. 그래서 세포가 복구되지 못한다.
현대 위약 기술로도 그리고 미래라고 해도 불가능할 확률이 높다. 여기 설명이 되게 잔인하네요. 말 그대로 인체의 설계도가 부분 지워진 것도 아니고 사실상 전체가 소멸됐기 때문이다. 야, 이거는 너무 끔찍하다. 그냥 삭제된 거네. 말도 안, 그냥 믹서기 갈아버린 거네. 1989년 멸망의 창조에서 그려진 사고 장면. 이게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의 그 클립을 보면 사고 경위가 잘 나타나 있다고 합니다. 저작권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보세요. 네, 좋습니다. 실험에 참여했던 다른 동료들. 당시 이 실험에는 루이스 슬로틴 외에도 되게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있었다. 이 사건에서 동료들의 피폭량은 각각 3.6, 2.5, 1.6, 1.1, 0.65, 0.47, 0.37 시버트다. 위에 열거한 이름수는 아니라고 하네요. 아무튼 대부분 회복을 했지만 그의 바로 뒤에 서 있었던 엘빈 C. 그레이브스, 3.6 시버트 피폭된 엘빈 C. 그레이브스랑 슬로틴을 마주보며 가까이 서 있었던 드와이트 영, 2.5 시버트 피폭된 드와이트 영은 급성 방사능 증후군을 보였고 그레이브스는 몇 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그레이브스는 이 사고로 만성적인 신경질환과 시력 문제를 얻게 되었고 이 사고로부터 20년 뒤 54세의 나이에 이 사고의 영향이 컸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다소 씁쓸한 것은 그레이브스는 이 사고의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낙진 피해에 대한 우려를 꾀병 부리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등 방사능의 위험성을 간과하는 발언을 많이 남겼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3.6 시버트나 피폭이 되었는데도 계속 살아있으니까 이런 방사능 피폭에 대한 그런 걸 되게 얕잡아 본 거죠. 피폭을. 근데 본인이 당했는데 바로 안 죽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해. C.S. 리키는 이 사고로부터 19년 뒤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42살에 42살에 사망했으며 영은 27년 뒤 재생불량성 빈혈과 세균성 감염으로 83살에 사망했다. 결국에 뭔가가 고장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로스 앨러모스 핵실험 사고가 그들의 직접적인 사인이 아니라고 보는 의견도 있으나 이 사고로 인해 건강이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너무 늙은 영과 다르게 C.S. 리키와 그레이브스는 요절했기 때문. 이 사건은 처음에는 군 시설에서 일어난 일이라 기밀로 취급되었지만 그의 부모에게만큼은 사건 직후 아들의 예정된 죽음이 통보되어 임종을 함께했다. 얼마 안가 세상에 알려졌으며 사람들은 그를 영웅으로 칭송하게 되었다. 아래는 토마스 애쉬럭? 뭐라 읽어야 될까요? 아무튼 유명한 분인가 봐요. 시인. 아무튼 이분이 로스 앨러모스 타임즈에 기고한 시인데 제목은 슬로틴 어 트리뷰트다. 신께서 그대를 받아주실 것이오. 위대한 혼을 지닌 과학자여. 그대가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이방인들조차 알고 있었소. 그대의 마음의 관용과 고결함을. 죽음의 시련이 닥친 후에야 우리는 그대의 숭고함을 알게 되었소. 근데 안전 불감증 때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단한 분이죠. 위험한 실험을 계속 하시고 하는 분이니까. 아무튼 해리 케이 더글란 2세의 사고, 그런 방사능 관련된 여러 차례의 사고가 있었는데 이 사고가 결정타가 되어 미국은 이 사건을 마지막으로 방사능 관련 실험에 전면적으로 기계를 도입하게 되었다. 헉? 뭐야 이거는. 13년 뒤 이 로스 앨러모스에서 원자력 기술자로 일하던 세실 켈리가 불의의 원자력 사고로 공식적으로 가장 많은
120시버트의 피폭을 당해 35시간 만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야, 씨. 세실 켈리 뭐야? 세실 켈리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분이십니다. 세실 켈리. 향년 38. 헐. 세실 켈리. 미국의 원자력 기술자. 이 사람의 문서가 작성된 이유는 밑에 거론될 원자력 사고, 임계 사고로 인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방사능 피폭을 당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아까 그 사건이랑은 다른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로스 앨러모스 핵실험 사고고, 이번에는 로스 앨러모스 임계 사고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 핵실험 사고 이거는 46년에 있었던 일이고, 세실 켈리가 당한 임계 사고의 연도는 이제 58년의 일입니다. 1958년 12월 30일 로스 앨러모스 연구소의 플루토늄 239 재회수용 혼합 탱크에서 벌어진 초임계 사고로 피폭당했다. 세실은 플루토늄이 포함된 용액을 탱크에 붓고 프로펠러를 돌려 이를 섞는 작업을 수행을 했는데, 탱크 안에는 상정한 이상으로 많은 플루토늄이 들어있었고, 탱크 하부에 가라앉아 있던 플루토늄이 교반 작업에 의해 떠오르면서 새로 추가한 플루토늄과 만나 임계에 이르렀다. 인류 역사상 공식적으로 가장 높은 수치의 방사선 흡수량인 120시버트. 120시버트를 상반 시내에 뒤집어 썼고, 그 순간부터 살아있는 원자로나 다름없는 상황에 처했다. 8시버트만으로도 인간은 거의 100% 사망을 하는데, 그 15배의 수치인 120시버트라면 단 하루도 못 버티는 상황이다. 와, 참고로 지금까지 8시버트 이상이 피폭되어 살아남은 사람은 전혀 없다. 7시버트에서 한 명 생존했을 뿐이다. 그 사람은 이제 고이아니아 방사능 유출 사고를 일으킨 장본인이긴 하지만 딱 7시버트에서 한 명 생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이아니아 방사능 유출 사고는 이거 읽고 나서 바로 다음에 알아볼 사고입니다. 일반인의 1년 허용 기준량이 1밀리시버트임을 생각해보면 켈리는 보통 사람이 12만 년 동안 받아야 하는 방사능을 몇 초 만에 받아버린 것이 된다. 와. 피폭 직후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으나 바로 창난 상태에 빠져서 내 몸이 불타고 있어. 불타고 있다고. 를 계속 외쳤다고 한다. 원문은 I'm burning up. I'm burning up. 와, 너무 끔찍하다. 그 불타는 느낌이 든다는 거잖아요. 방사능을 이렇게 쫙 쐬면. 그리고 자결통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 중 하나잖아요. 근데 이제 방사능 같은 경우에는 몸 안쪽까지 다 파고들 테니까 몸 안쪽까지 타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은데 너무 끔찍한데? 자, 계속 읽어볼게요. 이후 눈이 쌓인 곳 위에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창난 상태가 이어지며 몸이 뜨겁다고 느끼고 계속 눈 속을 뒹굴었다고 한다. 피폭 직후부터 체내의 백혈구, 림프구, 적혈구, 혈소판 등 체내의 세포들이 실시간으로 싹 다 죽어나가고 있었으니 실제로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느꼈을 것이다. 당시엔 약간의 화상과 건물 밖으로 뛰어나왔을 때 입은 상처 외엔 외견상 멀쩡해 보였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피폭만으로 화상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증상이 즉각적으로 나타날 정도로 크게 피폭당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미 이 시점에서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었다. 비유하자면 아주 작은 총알을 발사하는 기관총에 온몸을 난사당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였다고 보면 된다. 온몸에 초미세 구멍이 수천억 개가 뚫린 셈이다. 오. 그 후 1시간 40분 동안이나 구토와 창난 증세를 보이다가 페티딘 투여 후 의식을 찾고 정상적인 대화를 하는 등 회복된 모습을 보였으나 정밀검사에서 심박수는 분당 160회인데 혈압은
80에서 40이라는 비정상적인 수치를 보였다. 정상 상태의 분당 심박수는 60에서 100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80, 40은 엄청난 저혈압이다. 한마디로 심장은 미친 듯이 뛰는데 정작 혈압은 낮은 상태라는 모순된 수치가 나타났다. 이것만으로도 그의 몸이 상식을 벗어난 상태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켈리의 몸에서는 엄청난 양의 감마선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으며 대소변에서마저 엄청난 양의 방사선이 뿜어져 나왔다고 한다. 대소변에서 검출된 방사선 양은 밀리시버트 단위가 아닌 시버트 단위로 검출되었다고 한다. 다시 말하자면 수천 년간 보통 사람들이 받는 방사선의 양이 켈리 한 사람의 대소변에서 나왔다. 댐. 켈리는 백혈구, 적혈구, 세포, 염색체 가릴 것 없이 모든 것이 짧은 시간 안에 거의 몰살되어 버렸고 몸 안에 있던 나트륨은 실로 어마무시한 방사능을 내뿜는 나트륨 24가 되어버렸다. 피폭 6시간 만에 림프구가 사라졌고 골수는 적혈구를 생성하지 못해 체열을 하면 혈장 수준의 투명한 혈액이 나왔다고 한다. 야, 이거 진짜 끔찍하다. 사람 몸에 피가 투명하다는 거잖아요. 장기에 산소를 전달해줘야 할 적혈구들이 모두 전멸해 더 이상 장기들에게 보내줄 산소와 피가 없어지자 장기가 서서히 망가지고 이후 심장도 작동 불능이 되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된 것이다. 더불어 혈액 검사 결과 혈소판이 모두 전멸했다고 한다. 피폭 35시간 뒤 이를 도저히 감당하지 못한 신체가 다발성 장기 부전과 심부전을 일으키며 결국 켈리는 사망하였다. 체르노빌의 피폭 사망자들이나 도카이촌 방사능 누출 사고 피폭 사망자들, 기타 다른 피폭 사망자들에 비해 비교적 육체가 온전한 상태로 사망을 했는데 이는 피해 정도가 약해서가 아니라 역설적으로 피폭량이 너무 많았던 탓에 피부나 장기 등의 반응이 일어날 틈도 없이 체내의 면역 기능과 신체 기능이 완전히 파괴되어 빠른 시간 내에 사망했기 때문이다. 너무 끔찍하다. 그저 내부는 완전 엉망이었겠죠. 이 당시는 원자력의 위험성이 지금처럼 널리 알려지기 전이었으므로 치료에 동원된 의료진 역시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 피해자 중 하나인 바실리 이그나텐코 14시버트 이그나텐코는 아내인 류드밀라가 직접 수발을 했는데 바실리의 피고름을 빨고 뱉는 과정에서 대량의 피폭을 당해 뱃속의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죽었으며 본인도 지금까지 후유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방사능 피폭자의 여기 고름을 그 뱀 독발듯이 빨아가지고 이렇게 뱉고 이렇게 해주는 그런 수발을 해준 거네요. 또한 도카이촌 방사능 누출 사고의 피해자 오우치 히사시의 경우 18시버트의 피폭을 받은 오우치 히사시의 경우 가족들은 접근조차 허가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들이 이 정도인데 무려 120시버트를 받아버린 환자를 치료한 의료진과 의료장비는 엄청난 수치의 방사능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중 상당수는 피폭에 의해 크고 작은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보면 단순 병사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음모론이 또 있네요. 세실 켈리의 사후 뇌와 각종 조직들, 장기 모두가 적출되어 어딘가에 보존되어 있음에도 당국은 유족 측에 이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 애초에 고선량 피폭의 영향을 실험하고자 군과 당국에서 일부러 사고를 유도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끊이지 않았다. 네? 사고가 나기 전까지 켈리는 10년 동안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은 기술자였기 때문이다. 이걸 듣고 보니까 좀 위심이 가긴 하네요. 도카이촌 방사능 누출 사고에서 보듯 핵물질 처리는 배합을 조금만 실수해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되지만 능숙한 작업자가 늘 하던 대로 하던 중
일어난 사고였기 때문에 미심쩍은 면이 많다. 다만 만약 고의로 사고를 유도했다면 사고가 난 후에 바깥으로 못 나가게 막았을 것이다. 굳이 중요 인력을 실험용으로 낭비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반론 또한 존재한다. 애초에 실수라는 것은 이전까지 안 했다고 평생 안 하는 것도 아니니 진실은 본인들만 아는 셈. 또한 기왕 죽은 사람 연구자료라도 어쩌는 식으로 장기 일부 등을 빼돌리는 불법 행위는 의외로 다른 나라에서도 몰래 하다가 걸린 케이스가 많다. 법률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건 맞지만 이게 살인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다. 한편 시신은 다른 피폭자들과 마찬가지로 납과 콘크리트로 만든 관에 밀봉되어 매장되었다. 소송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실 켈리의 시신 여러 가지 장기와 조직이 유족의 동의 없이 미국 전역에 연구용 샘플로 보내졌다는 걸 알게 된 유족은 그 사후 부검을 실시한 내과의 그리고 메디컬 센터 연구실 운영 주체인 캘리포니아 대학교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걸었다라고 합니다. 러시바우, 그러니까 사후 부검을 실시한 내과의자 병리학자 러시바우는 재판에서 시신에서 8파운드 가량의 장기와 조직을 떼어낼 권한을 누가 줬냐는 질문에 신인에게 그 권리를 줬다 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법원에 의해 2002년에 950만 달러, 2007년에 다시 80만 달러, 총 1030만 달러에 합의하게 된다. 그러나 피고 중 누구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1030만 달러? 이건 얼마야? 103억? 103억? 진짜 많이 줬네. 여담으로 지역 공중보건부서의 공직도 겸해 카운티 소속 검시관이기도 했던 러시바우는 이 사건을 계기로 앨러모스 메디컬 센터에서 실시하는 모든 부검 시 시신에서 조직을 떼어내는 걸 표준 절차로 만들었고 앨러모스 직원들의 시신과 그냥 카운티에서 살다 자연사한 평범한 주민들의 시신을 비교해 방사능 노출이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연구를 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되긴 했겠죠. 물론 유족 동의 없이 그렇게 마음대로 한 거는 문제긴 하지만 결국에 이 방사능 관련한 정보가 많아지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겠네요. 이건 너무 끔찍한 사건이니까. 아무튼 여기까지가 세실 켈리의 로스 앨러모스 임계의 사고였습니다. 이게 더 끔찍하네요. 여기서 가장 끔찍한 거, 내 몸이 불타고 있어. 불타고 있다고. 으악! 이제 상상이 안 간다. 얼마나 아플지. I'm burning up. I'm burning up. 으악! 너무 무섭습니다. 세실 켈리의 로스 앨러모스 임계 사고까지 봤고요. 자, 다음 방사능 관련 사고입니다. 다음 사고는 이제 고이아니아 방사능 유출 사고입니다. 이건 전에 로어 괴담 읽다가 요 얘기가 나와서 잠깐 봤었는데 이것도 되게 흥미롭고 또 약간은 끔찍한 사고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건 개요 같은 게 적혀 있는데요. 9월 13일에 병원에 방치된 방사능 기기 아우베스와 파헤이라가 기기를 훔치면서 방사능이 누출되고 피폭. 아우베스의 집에 기기를 보관하면서 호베르트 아우베스의 어머니 EA와 세입자 RG, 그리고 딸, 그리고 다른 세입자 및 아들, 또 다른 세입자, 또 다른 세입자 등이 피폭. 호베르트 아우베스와 와그네르 파헤이라가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기기 분해를 시도했고 기기 분해에 성공하면서 더 강력한 방사능 누출. 아우베스가 이것을 페헤이라의 고물상에 넘김.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방사능 기기를 제1창고에서 보관하면서 사장 파헤이라와 직원 아우베스 대수자 산토스 그리고 고물상을 방문한 동네 꼬마와 그렇게 여럿이 피폭. 9월 21일에 고물상에서 가루 일부가 고물상 사장 네바이르 페헤이라의 집으로 옮겨져 부인 마리아 페헤이라가 피폭하고 방사능 물질이 9월 28일까지 네바이르 페헤이라의 집에 방치되면서 이웃이 피폭.
9월 24일에서 25일 사이 페헤이라의 형제와 그리고 페헤이라의 친구가 피폭, 페헤이라의 다른 친구가 또 피폭, 페헤이라의 동생 이보 페헤이라에게 방사능 물질 일부가 전해져 이보의 부인과 이보의 딸이 피폭. 완전 그냥 방사능 파티죠. 말도 안 되게. 9월 24일에 고물상 내에 보관 중이던 잔해를 제2창고로 옮기면서 이보 페헤이라의 직원 피폭, 제2창고에 들어올 다른 고물을 보관할 목적으로 창고를 비우기 위해 잔해를 제3창고로 옮기면서 추가 피폭 발생. 문제의 병원에서 나머지 폐품들이 페헤이라의 직원 KS를 통해 페헤이라의 고물상의 제2창고로 이동. 9월 29일 마리아 페헤이라가 남편의 부하 직원 GS와 함께 문제의 물질을 들고 병원으로 이동하면서 버스를 이용해서 버스를 통한 방사능이 확산되었고, 이후 병원에서 가루의 정체가 밝혀질 때까지 장시 무방비 상태로 방사능 물질이 방치되면서 병원에서도 방사능이 확산됨. 같은 날 네바일의 장모가 손녀와 함께 읍내에 다녀오면서 버스를 이용해서 버스를 통한 방사능 확산. 야, 이게 엄청나죠? 이게 수준이. 1987년에 브라질 고이아스주 고이아니아에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 사고. 방사성 물질에 관한 기본적인 인지만 있었다면 사실 정말 간단히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무지와 안전 불감증 그리고 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해 초특급 대형 사고로 발전했다. 피해자들은 모두 교육 수준이 낮은 도시 빈민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다량의 방사선 원에 노출돼 피폭되고 말았다. 근데 이게 제일 문제는 그거죠. 그 폐병원에 이 방사능 물질이 들어있는 기계를 방치한 사람이 제일 나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물론 이제 정부에서 그거에 대한 압박이나 규제, 감시가 있어야지 그게 좀 가능했겠죠. 근데 아무도 뭐라 안 하니까 그냥 두고 간 거야. 자, 사건 진행입니다. 이 사건은 브라질 고이아니아 지방의 어느 건물에 새들어 영업을 하던 한 암치료 전문 의료원에서 시작이 되었다. 당시 의료원은 1985년에 새 건물로 이전하면서 1977년에 사들인 암치료 기기를 낡은 구병원 건물에 놓고 떠났다. 이후 기기를 철거하려고 하는데 건물의 소유주와의 법적인 분쟁으로 지연되었고, 그 과정에서 암 치료기기도 자연스레 방치되었다. 법원은 경비원을 보내 의료기기를 지키도록 했다. 의료원 측은 암 의료기기를 건물에 남겨두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을 했지만, 이들이 기기를 철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원 판결이 떨어진 바람에 결국 기기는 계속해서 그 자리에 방치되고 있었다. 법원 판결이 미친놈이었네. 그렇다고 보안을 철저히 한 것도 아니고 꼴랑 경비원 한 명을 세워두기만 했다. 시간이 흘러 1987년 9월 13일 경비원이 무단 결근을 하면서 감시가 허술해진 사이 주변에 살던 호베르투 두스 산투스 아우베스와 페헤이라라는 두 명의 좀도둑이 구 의료원에 침입해서 값나가는 물건들을 찾다가 문제의 암 치료기기를 발견했고, 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의료기기의 방사선 조사 장치를 자신들의 집으로 가져왔다. 이 사람들은 그냥 도둑이네. 그냥 직업이 도둑이네. 기기를 해체한 이들은 그 안에서 주먹보다 약간 작은 크기의 금속재 캡슐을 끄집어냈다. 이후 조사 결과 납과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진 차폐성 캡슐 안에 방사성 물질이 든 것이었다. 캡슐을 만지면서 이들은 구토, 설사 등의 증세를 보였으나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렇다고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렇겠다. 왜냐하면 방사선에 대한 그런 경각심이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우리가 아까 먹은 거 뭐 상한 거였나 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캡슐을 해체하려고 한 사이에 증세가 계속해서 더 심해지자 이들은 인근의 동네 병원을 찾았다. 의사도 그들이 무엇을 건드려서 증세가 나타난 것인지 뭘 건드려서 그런지 꿈에도 몰랐기 때문에 단순히 상한 음식을 먹고 알레르기 증상을 보이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리고 방사선 피폭의 초기 증세는 소화기 기관의 파괴, 즉 구토, 배탈, 설사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훔친 캡슐의 구조. 그림상의 G, 이 퍼런 게 문제의 그 방사성 물질이다. 이렇게 해도 다 새어 나오는구나. 이 둘은 이것을 아우베스의 집으로 옮겨 며칠에 걸쳐 분해를 시도했고 9월 16일에 캡슐에 구멍을 내는 데 성공했다. 이때 뚫은 구멍에서 푸른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고 신기하게 여긴 이들은 그것이 화약인 줄 알고 불을 붙여보려고 하기도 했으며 여태까지도 이것들이 방사성 물질인 줄 모르고 있었다. 그들은 결국 9월 18일에 캡슐을 완전히 해체하는 데 성공했고 해체 과정에서 캡슐 안에 있던 푸른 빛을 내는 가루 형태의 방사성 물질이 새어나왔다. 당연하지만 분해한 것을 아우베스의 집에 놔둔 바람에 아우베스의 가족들도 방사선에 노출되었고 같이 해체 작업을 도운 페에이라와 나중에 페에이라와 접촉한 이들도 다량의 방사선에 피폭되어 버렸다. 같은 날 그 캡슐은 25달러의 고물상 주인 데바이르 아우베스 페에이라에게 팔려나갔다. 좀도둑 페에이라와는 다른 성이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네. 고물상 주인 페에이라는. 좀도둑 페에이라 따로 있고 고물상 주인 페에이라가 따로 있네요. 이름들이 다 섞여 있냐? 아무튼 그 고물상 주인 페에이라는 푸른빛이 나는 가루를 신비한 것이라 여겨 이웃들을 초대해서 가루를 보여줬으며 9월 21일경 데바이르의 한 친구가 기어이 가루를 일부 추출해내는 데 성공해서 그 가루를 인근 친지들에게 나눠주었고 몇 명은 가루를 피부와 얼굴에 바르기도 했다. 심지어 데바이르 페에이라는 이 가루로 반지를 만들어 아내에게 선물할 생각까지 했다. 그거를 피부랑 얼굴에 발라? 안 무섭나?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증세로 병원을 찾았지만 이들은 열대성 질병으로 진단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되었을 뿐이다. 데바이르는 9월 25일 기점으로 해당 캡슐을 다른 고물상에 팔아버리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레이데 다스베네스 페에이라, 이 생전의 모습. 생전? 매각 하루 전이었던 9월 24일 데바이르의 동생 이보 페에이라는 가루의 일부를 가져가서 자신의 집 바닥에 뿌렸고 이보의 6살짜리 딸 레이데 다스 네베스 페에이라가 푸른빛이 나는 가루를 만지고 그걸 온몸에 바르고 엄마에게 자랑하였으며 심지어 그 가루가 묻은 손으로 밥을 먹으면서 가루 일부가 체내로 들어가게 되었다. 약 보름 후 주변 사람들이 동시에 아프기 시작한 것을 이상하게 여긴 데바이르 페에이라의 부인 마리아 가브리엘라 페에이라는 1987년 9월 28일에 문제의 가루 약간을 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그곳에서 마침내 가루의 정체가 판명되었다. 그 가루는 염화세슘 137이라는 이름의 강력한 방사성 물질이었다. 지구상에 있는 세슘의 대부분은 안정적인 세슘 133이지만 동위체 중 하나인 세슘 137은 매우 불안정해 쉽게 붕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강한 방사선을 방출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세슘 137의 반감기는 약 30년이라고 하네요. 반감기가 이제 그거죠. 성분이 반으로 감소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근데 이제 반으로 줄어든다고 해서 이제 다 없어지는 게 아니기도 하죠. 아무튼 이 과정에서 이제 강한 방사선을 방출을 했는데
세슘 137의 강력한 방사성을 이용해 세슘 137 화합물에서 나오는 감마선을 암 환자의 종양 조직의 조사, 그러니까 쬐는 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조사하는 치료법이 있었는데 이런 용도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를 건드린 것이다. 조사버렸네요. 예. 당시 염화세슘 137의 양은 93g 정도였는데 여기서 나오는 방사능 수치는 50 정도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온 방사능이 154인 걸 감안을 하면 손바닥만한 금속통 하나에 대형 원전 사고에서 나온 총량의 3분의 1에 달하는 방사선이 농축되어 있는 것이다. 당연히 큰 소동과 함께 곧바로 비상에 걸렸고 브라질 정부 소속 원자력위원회의 전문가가 조사한 결과로 8개 지구 25가구가 오염되었고 250여 명이 방사선에 피폭되었음이 밝혀졌다. 이것은 병원 관계자와 원자력위원회의 전문가도 포함된 수치다. 결국 최초의 사망자가 나왔는데 데바이르 고물상의 고용인으로 일했던 아지미우송 아우베스 지소자는 50W에 피폭되었고 18살의 나이로 10월 18일에 사망했다. 너무 어린 나이에 돌아가셨다. 문제의 가루를 먹은 레이데 다스네베스 페에이라, 아까 봤던 그 여자애는 60W에 피폭되었고 6살의 나이로 10월 23일에 세상을 떠났다. 60W는 한국의 연간 자연 방사선인 3mSv의 2000배에 달하는 큰 수치이다. 가루를 조금만 먹었는데 저런 수준으로 피폭된 이유는 최대 세슘 137에서 나오는 엄청난 수준의 알파, 베타, 감마선을 모든 방향으로 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알파선은 종이 한 장으로도 막아질 만큼 투과력은 약하지만 에너지가 매우 커 신체에 미치는 파괴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피폭을 당한 부위가 체외인지 체내인지에 따라 예후가 크게 다른데 이런 것을 몸속에서 정면으로 맞으면 현대의학으로도 도저히 방법이 없다. 그러네. 원래 그 방사능 맞을 거면 앞에서 이렇게 쬐는 건데 이 친구는 가루가 몸에 들어가서 온몸으로 맞은 거잖아요, 이게. 어린이는 체내 세포 분열이 극히 활발해 암 같은 웬만한 세포 손상에 대한 회복력은 성인보다 훨씬 뛰어나지만 몸이 작고 체력이 약한 특성상 같은 양의 독극물에는 더 치사율이 높다. 게다가 고농도의 알파선은 세포 분열에 필수 불가결한 설계도인 DNA를 변형시키는 것을 넘어 아예 조각조각 파괴하기 때문에 어린이 특유의 뛰어난 회복력을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건강한 성인을 기준으로 해도 60W는 치료를 정말 잘해도 끝내 절반이 사망하는데 어린이나 노인, 임산부가 이런 강렬한 것에 맞는다면 운명을 달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지 의료진들은 방사능을 두려워해서 그녀에게 다가가지도 못했다. 의료진 잘못도 아닌 것이 만약 다가갈 만한 용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방사선 피폭은 거의 40년이 지난 현재에도 치료법이 나오지 않아 연명 치료만 해주며 관망하거나 치료를 포기하고 호스피스 케어를 해주는 수밖에 없다. 최초 신고자인 가브리엘라 마리아 페에이라는 5.50W에 피폭되었고 레이데와 같은 날에 세상을 떠났다. 같은 날에? 같이 그냥 돌아가신 건가? 데바이르 페에이라의 직원 중에서 문제의 가루를 위료 장비에서 꺼냈던 이스하에우 바치스타 두스 산투스는 4.50W에 피폭되었고 10월 27일에 사망했다. 4명의 사망자들의 시체는 두꺼운 나부로 만들어진 관에 안치되어 장례가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나 장례식 날에 주민들이 그 관에 가래침을 뱉고 돌팔매질을 하면서 매장을 격렬하게 반대했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벌어진 지 1년밖에 안 된 시점이라 방사능에 대한 공포가 극에 달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나 딸 레이데 페이라는 사후에도 저주받은 요물 취급까지 당했다. 어른들의 탐욕과 무지에 아무것도 모르고 말려들어 목숨을 잃은 것도 모자라 억울한 고인 드립까지
당한 셈이다. 야, 이게 모르고 당한 건데 이렇게 요물이라고 괴물이라고 막 돌팔매질하고 이러는 거 좀 너무 안타깝다. 애가 무슨 잘못이 있어. 좀두둑이 진짜 나쁜 놈들이지. 멍청한데 좀두둑이야. 아무튼 이렇게 매장이 됐나봐요. 되게 크다. 주민들의 반대에도 희생자들은 예정된 무덤에 안치되었다. 그죠? 왜냐하면 여기 안 되면 다른 데에다 옮겨가지고 안치를 해야 되는데 다른 지역 주민들이 또 반대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 할 수밖에 없겠죠. 이들의 시신은 그 자체로 고준위 방사성 물질이 되어버린 탓에 방사선의 누출을 막기 위해 다른 무덤들과는 반대로 콘크리트로 매장하였다. 위로 장비를 캐는 장본인은 아니지만 그 가루를 나누어 줌으로써 방사성 물질 누출을 확산시킨 장본인인 네바이르 페헤이라는 7그레이에 피폭되었는데도 살아남았지만 결국 본인 때문에 가족 4명이 사망했다는 점에 대한 충격으로 우울증과 폭음에 빠졌다가 7년 뒤인 1994년 간경변으로 삶을 마감했다. 이분은 이제 한 번에 최대 선량의 방사선에 피폭이 되고도 생존한 사례라고 합니다. 근데 나 같아도 우울증 걸리고 술 맨날 마시고 이럴 것 같다. 그래도 자기 실수니까. 해당 지역은 각종 약품과 진공청소기까지 동원되어 청소가 이루어졌으며 건물의 페인트를 죄다 벗겨내서 수거하고 건물 바닥은 프러시안 블루와 산을 섞어서 닦아냈다. 이 과정에서 수거된 위험물질들은 모두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으로 옮겨졌고 피폭된 사람들의 소변도 일일이 모아서 정화 처리해야 했다. 피폭된 사람들은 집중 감시 대상이 되었다. 이때 수거된 방사능 폐기물은 3,000 입방미터에 달했다. 이 폐기물은 고이아니아시 외곽에 매립되어 있으며 앞으로 260년간 계속 보관되어야 한다. 그나마 다행히 사망자는 단 4명에 그쳤는데 안타깝게도 최초의 훔친자들이 아닌 고물상 네바이르 페헤이라의 주변 인물들이 모두 숨지고 말았으며 그 대신 최초의 캡슐을 파손한 2명 중 1명이었던 와그네르 파헤이라는 방사선 피폭으로 인해 오른쪽 팔에 종양이 생기면서 팔을 절단해야 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누출된 방사능은 중소형 더티밤과 맞먹었다고 한다. 이거 완전 그냥 원자폭탄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거네요. 아무튼 사고 이후 사고 36주기가 지난 2023년에서도 별탈은 없었던 듯 하다. 사고 이전에도 한 주의 주도였고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 같은 지역 오염이 아니라 개인으로부터 시작된 오염이었기에 사고 발생 직후 역학조사를 통해 오염원에 대한 격리 및 재염 작업이 비교적 빨리 이루어진 것이 방사능 누출에 영향을 최소화한 것으로 보인다. 야, 이 작은 데에서 나온 그 방사능이 이렇게까지 퍼지고 이렇게 된 게 진짜 신기하네요. 방사능이 진짜 무섭다. 해당 괴담이 방사능 보석이라는 괴담이 있는데요. 이건 또 뭐야? 도시전설 방사능 보석. 요건 뭐 그런 거네. 도시전설의 한 가지 바리에이션이 많지만 대략 이런 줄거리다. 1. 우연히 아름다운 보석 장신구를 얻는다. 2. 장신구를 하고 다니다가 갑자기 몸이 약해지고 중병에 걸리거나 병으로 사망한다. 3. 조사해보니 장신구의 보석은 우라늄 등 방사성 물질이었다. 이런 괴담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3스텝으로 이렇게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괴담이죠. 아무튼 고이아니아 방사능 유출 사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브라질의 재난이었고요. 방사능 물질의 위험성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